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Think Again, 부제는 모르는 것을 아는 힘입니다. 저자는 애덤 그랜트이시고요.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이십니다. 번역은 이경식 님이,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2021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종 편향을 극복하고 수많은 실수를 줄이고 각종 오류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네 부류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전도사, 검사, 정치인,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여기서 전도사, 검사, 정치인은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각종 편향이나 실수 혹은 오류를 상징하는 캐릭터이고, 여기서 유일하게 과학자만은 그런 편향이나 오류들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고 원하는 일을 성취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캐릭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어떤 오류와 편향을 갖고 있는지 알아가는 재미도 이 책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책을 일부만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여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이나 인간 심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0년 전에 심리학자이자 나의 동료였던 필립은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흔히 전혀 다른 직업인 세 사람의 사고방식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 세 사람은 전도사, 검사, 정치인이다. 우리는 이 각각의 직업 모두에서 특정한 정체성을 취하며 각각에서 다른 모두와 뚜렷이 구분되는 도구를 사용한다. 우리는 자신이 성스럽게 여기는 믿음이 위험해질 때 자기의 이상을 보호하고 더 높이기 위해 전도사가 되어 설교를 한다. 다른 사람의 논리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검사가 되어 상대방이 틀렸고 자기가 옳음을 입증하는 논거를 줄줄이 늘어놓는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재빠르게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대국민 연설이나 언론 플레이 혹은 로비를 하는 등의 정치 공작을 한다. 진실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과학자가 된다. 실험을 해서 가설을 시험하고 지식을 발견한다. 과학적인 도구들은 흰색 가운을 입고 비커를 든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며, 과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는 현미경과 배양 접시를 놓고 여러 해 동안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 가설들은 과학 실험실에서만큼이나 우리 일상에 늘려 있다. 실험은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직업 과학자처럼 추론하기 위해 굳이 직업 과학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직업 과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과학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는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이론을 성스러운 복음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사려 깊은 비평을 신성모독이라 하며 배척하기도 한다. 이럴 때 이 과학자는 이미 과학자가 아니라 전도사이다. 또 자기의 이론이나 견해가 정확성이 아니라 인기에 따라 출렁거리도록 내버려 둘 때는 정치인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보다는 비판과 폭로에만 몰두할 때는 검사가 된다. 정신적인 마력은 정신적인 재주를 보장하지 않는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마음을 바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은 다시 생각할 많은 경우를 놓치고 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에 빠져들 가능성이 더 높다. 대상의 패턴을 보다 빠르게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인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수정 보완하는 데 그만큼 더 애를 먹는다. 양적인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결과를 해석할 때 한층 정확하다.
단 결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일치할 때만 그렇다. 그러나 만일 그 선험적인 패턴이 본인이 가진 이념과 다를 경우에는 수학 실력이 더 도움이 되지 않고 장애물로 작용한다. 수학 실력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작용하는 것이다. 내가 애용하는 편향은 나는 편향되지 않았다는 편향이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한층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편향의 덫에 더 잘 빠져든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내가 놓으려고 하지 않는 믿음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첫째, 내 생각과 반대되는 데이터. 둘째, 가장 최근의 과학 논문들. 셋째, 관습적이지 않은 생각. 넷째, 새로운 증거. 다섯째, 15년 전에 내 친구의 형에게서 들었던 일. 의외로 사람들은 오래전 친구의 형에게 들었던 말에 가장 집착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는 자부심보다는 겸손함을, 확신보다는 의심을, 종결에 따른 신경 끄는보다는 호기심을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가 과학자 모드에서 벗어날 때 다시 생각하기 사이클은 무너지고 과도한 확신 사이클이 작동한다.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기가 싫다면서 대는 핑계들이 있다. 그건 여기에서는 안 먹힐 거야.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복잡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론적으로 확신과 역량은 손을 잡고 나란히 간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둘은 자주 서로를 배척한다. 이런 현상은 어떤 사람이 가진 리더십 역량을 놓고 본인이 평가하는 내용과 동료나 상사 혹은 부하가 평가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모두 합해서 수십만 명의 사례를 담은 99건의 연구 논문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확인하기로는 여성은 자신의 리더십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남성은 과대평가하는데 이런 패턴은 정형적이다. 당신은 아마도 프로 미식축구의 감독보다도 자기가 아는 게 더 많다고 확신하는 열혈 스포츠 팬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마음가짐의 상태가 바로 확신이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안락의자 쿼터백 증후군이다. 안락의자 쿼터백 증후군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역량이 확신을 초월하는 가면증 후군이다. 아무리 봐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다. 당신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또 올려보자.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거나 창의적인지 혹은 매력적인지 정말 까맣게 모른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그렇다고 설득하려 들어도 이들은 자신의 견해를 다시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스스로의 역량에 비해 스스로를 훨씬 무능하다고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성인 가면증 후군에 걸려든 것이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사람이 가장 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도, 즉 기량이나 솜씨가 부족할 때라는 것이다. 최초의 더닝 크루거 연구에서 논리적 추론과 문법과 유머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들이 해당 분야의 자기 능력을 가장 크게 부풀려서 생각했다. 특정한 분야에서 덜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분야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한 무리의 미식축구 팬들 가운데에서 미식축구에 대해서 가장 아는 게 적은 사람이 안락의자 쿼터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감독이 경기 운영을 잘못해서 경기를 망쳐놓는다고 감독을 욕하면서 이기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설교를 열어놓는다. 안락 의자에 앉아서. 절대적인 초심자가 더닝 크루거의 덫에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 미식축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미식축구 감독보다 더 많이 안다고 진심으로 믿으며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이 과도한으로 무장하게 되는 시점은 초심자에서 아마추어로 나아갈 때이다. 그러므로 얄팍한 지식은 때로 위험하다. 인터넷 블로거 팀 어번은 말했다. 오만함은 무지의 확신을 합한 것이다. 겸손함이 인생의 경험을 흡수해서 이것을 지식과 지혜로 바꾸어 놓는다면 오만함은 인생의 경험을 튕겨내는 고무방패이다. 확신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믿느냐 하는 문제이다. 미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현재 자기가 올바른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확신의 최적점이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 즉 기버가 이기적인 사람, 즉 테이커와 공정한 사람,
즉 매처 가운데 어느 쪽이 영업과 엔지니어링 같은 직무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름은 이 자리에 참석해 있었는데 그는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흠결이 많은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입증한 심리학자이다. 그는 나중에 나에게 기버가 테이커나 매처보다 실패율이 더 높지만 성공률도 더 높음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면서 나를 칭찬했다. 애착은 자기 의견이 핵심을 비껴갔을 때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막고 더 나아가 의견을 다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자기가 틀렸을 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면 분리가 필요하다. 두 가지 종류의 분리가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하나는 자신의 현재에서 자신의 과거를 분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견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정체성은 사람이 믿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규정된다. 당신의 가치관, 즉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 인생의 핵심 원리들이다. 그것은 탁월함과 관대함이 될 수도 있고 자유와 공정함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안정성과 온전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원리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을 때 당신은 원리들을 발전시켜 나갈 최상의 방법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둘 수 있다. 시트콤 사인펠드에서 조지 콘스탄자가 했던 진짜라고 믿는 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말은 유명하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이고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오는 모든 감정을 내면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서지능이 높다는 뜻이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도 이렇게 말했다. 자주 옳은 사람은 많이 듣고 또 자기 마음을 자주 바꾼다. 만일 당신이 자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주 틀릴 것이다. 도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상적인 구성원은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에 의심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다시 생각하도록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내리는 결론에 동의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가진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강력한 지도자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키워준다. 반면에 허약한 지도자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그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린다. 이런 반응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바람직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우리는 도전 네트워크의 가치를 자주 무시해버린다. 친화성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의 조화와 관련된 문제이지 인지적인 일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친화적이면서도 의견은 얼마든지 갈릴 수 있다. 비록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긴 해도 사람이 가진 생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도전해야 할 때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반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사람의 의견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니까 반박을 한다는 뜻이다. 만일 이 의견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반박하거나 입씨름을 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면 의사가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길 바라지만 정신이나 생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해법을 바라보기보다 공감을 바란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제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에서 분위기가 좋으면서도 높은 성과를 내는 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차별적인 요인은 팀 구성원이 누구인가도 아니었고 심지어 팀 구성원 각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심리적 안정성이었다.
심리적 안정성은 존중과 신뢰와 오픈마인드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비로소 사람들은 질책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이 어떤 제안이나 우려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의 토대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실수를 학습 기회로 여기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한다. 회의 자리에서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힘든 일을 공개하고 공유한다. 동료와 상사를 신뢰한다. 스스로 위험을 찾아 나선다. 반면에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실수를 경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며 복지부동, 무사 안일주의를 고집한다. 자신의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며 있는 힘껏 혼자 분투한다. 동료와 상사를 두려워하며 위험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믿는다. 에이미 에드먼스는 심리적 안정성이 책임성 없는 상태로 존재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는 경향이 있으며 책임성은 있지만 심리적 안정성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불안지대에서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둘을 결합하면 학습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학습지대에서는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느낀다. 행복은 흔히 자기가 있는 장소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더 많이 좌우된다. 우리에게 의미와 소속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열정은 대개 발견된다기보다 개발되는 것임을 심리학자들은 확인했다.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에서 자기 회사에 열정을 많이 쏟는 사람일수록 사업에 대한 열정은 그만큼 매주 상승했다. 열정이 커질수록 이를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이를 다루는 솜씨가 좋아졌다. 흥미가 언제나 노력과 기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때로 흥미는 노력과 기술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얘기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것에, 즉 다른 사람의 행복, 인류의 발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예술이나 이상의 추구에 마음을 붙들어 매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그것도 이런 것들을 이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볼 때만 그렇다. 그러니까 행복은 행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목표로 삼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